스마트폰이나 만들어 아시아인 주제에 무슨 대표를 한다는 거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미국의 한 시험장에서 터져나온 독설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들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갈 때 한국인 17세 소년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편견과 인종차별의 독한 독침을 맞으면서도 그는 굳건한 의지로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를 힘으로 바꾸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은 소년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렬하고 도발적인 현실 속에서 소년이 어떻게 인종차별의 벽을 깨고 자신의 길을 열어나갔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드릭 김입니다. 저는 뉴욕의 분주한 거리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 식당 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우리 식당은 매일 매콤한 양념 냄새와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분주했어요. 저는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곳의 인종차별을 피할 수는 없었죠. 저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때가 많았어요. 처음 제 배경에 대해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한 날이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친구가 너만 오면 역겨운 냄새가 나. 이게 김치 냄새야? 너무 싫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저는 당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만큼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날만큼은 우리 집이 한식당을 한다는 게 너무 싫었죠. 저는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짜증을 부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뭔가 심란하다는 걸 눈치채셨죠.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셨어요. 세드릭, 무슨 일 있니?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고 아버지도 다가와 함께 앉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드릭, 너 김치가 뭔지 아니?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김치는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강인한 정신이야.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김치 같은 발효 음식 덕분이었어. 힘든 시절에도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줬던 거란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민족이야. 김치 한 조각에도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지. 너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넌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란다.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TV를 켜셨죠. 마침 트로트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드릭, 이 노래를 들어봐. 어머니는 흥얼거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 노래 가사처럼 너의 길을 가면 돼. 남들이 뭐라 해도 넌 널 증명할 수 있어. 한국인의 자부심을 잊지 마.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말을 곱씹으며 책상에 앉았어요. 자연스레 좋아하는 수학책을 펼쳤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어요. 수학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세계였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주의 비밀을 푸는 듯한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과 닮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인은 강한 인내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난관도 끝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도전해야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해내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렇게 저는 오늘의 가슴 아픈 일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제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저를 증명할 거라고 말이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당당히 빛나는 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학교의 큰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과 뜨거운 기대감을 안고 강당으로 걸어갔죠. 문을 여는 순간 강당을 가득 채운 강렬한 조명과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저를 압도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와 연필은 전쟁터의 무기처럼 보였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 시험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저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등 뒤에서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뭐야? 저 김치 한국인은 또 왜 온 거지? 비웃음 섞인 익숙한 조롱들이었어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듯 긴장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에 흔들릴 시간 따위는 없었죠. 저는 이 자리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왔고 이 시험으로 그들을 침묵시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시험 시작 벨이 울렸어요. 모든 조롱과 소음은 사라졌고 오직 눈앞의 시험지와 저만이 존재하는 듯 했어요. 저는 홀린 듯이 집중해서 빠르게 정답을 적어내려갔어요. 제 안의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은 고민스러운 얼굴로 시험지를 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에게 이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닌 저를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저는 여유롭게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었고 당당하게 답안지를 제출하며 미소 지었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험 성적이 발표되자 교실은 조용했고 저도 긴장했죠. 이번 경시대회에 10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 뒤 제 이름이 강당을 울렸고 저는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팀 대표 선발에서 저는 제외되었어요. 억울했죠. 선생님께 왜 제가 제외되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학교를 대표하는 팀은 균형 잡힌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의 말을 달리하면 제가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제 완벽한 점수조차 무의미한 평가의 기준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결국 제가 그들과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었죠. 그것이 왜 제 실력보다 먼저 평가받아야 하는 걸까요? 학교가 끝난 후 저는 부모님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주방의 익숙한 소리와 음식 냄새가 저를 맞이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억울함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카운터를 닦고 계셨고 어머니는 오늘도 트로트와 함께 힘든 일상을 버티며 재료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완벽한 점수를 받았지만 결국 제 배경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현실을 털어놓았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드릭, 세상은 때때로 너를 알기도 전에 판단할 거야.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뛰어난지 아는 사람은 너 자신이야. 스스로 너를 믿고 너의 길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머니도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뿌리는 너의 약점이 아니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그들의 편견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제 배경을 장애물이 아닌 저만의 무기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경시대회 사건이 일단락된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산과 빗물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역 안에서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저는 혼자 서 있었죠. 잠시 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그때 제 앞에 연세가 지긋하신 남성분이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비에 젖은 모자 아래로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주변의 바쁜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선생님 여기 같이 서도 될까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내어주셨어요. 비가 꽤 오는데 우산 없이 나왔나 보네요. 그는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그분은 빗방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된 책을 찾아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어요. 수학 관련 책들이죠. 저는 오랫동안 수학을 연구해 왔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저도 수학을 좋아해요. 연구를 하신다니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지금은 연구와 후학 양성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수학계에서 유명하신 박준 박사님이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어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어요. 저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순간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이미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박사님은 수학계에서 유명한 분이시고 예전에는 교수로도 활동하셨으며 미국과 한국 문화를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박사님께 저를 소개드리며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저도 수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사님께서도 흥미로운 친구를 만난 듯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시며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셨죠. 박사님은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왜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숫자와 퍼즐이 비밀 코드를 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우주의 비밀을 푼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학교에서의 사건도 말씀드리며 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다니 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말한 대로 수학은 단순히 숫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한 가지 도구란다. 가끔 사람들이 우리의 배경 때문에 비난할 때가 있지만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다시 한번 제 생각과 다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죠. 박사님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겪어온 이야기도 차분하게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자라며 겪었던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나도 혼란스러웠단다. 한국에서 온 부모님은 전통을 지키길 원하셨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미국식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았거든. 가끔은 내 정체성이 두 개로 나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저는 박사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박사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한국 문화를 감추려고 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한국의 전통 속에는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더구나. 노력과 창의력은 물론 역사를 존중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줬단다. 그분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한 번은 수학 경시대회에서 나보다 더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을 보며 주눅 들었던 적이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했지. 결국 나는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단다. 저는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성공한 교수님의 조언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저 역시 한국의 전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만의 강점으로 삼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때 박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곧 서울에서 국제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고 하셨죠. 제가 호기심을 보이자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몇 장의 자료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렴. 서울에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경시대회에 참가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얼마나 풍부한지 직접 경험해보면 아마 내 자신이 더욱 빛날 거라고 생각해. 박사님의 말씀은 제게 큰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어요.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던 제 배경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잠시 서울의 화려한 거리와 전통 음악이 흐르는 골목길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경시대회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도 상상했죠. 상상만으로도 짜릿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늘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도전이야말로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헤어지기 전 박사님께서는 제게 작은 명함을 건네주시며 고민이 있거나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명함을 받아든 저는 박사님의 진심 어린 배려에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학교 생활의 아픔을 한 번에 치유받는 것 같았죠. 박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내 정체성을 당당히 받아들이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건 네가 위대해질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조금 더 밝아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죠. 그날 비가 내리는 지하철역을 나서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따뜻한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이 선명해진 듯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자리 잡았고 앞으로 닥칠 도전들도 수학에 대한 사랑과 한국 뿌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사님께서 제게 준 이 새로운 희망은 마치 서울에 반짝이는 불빛처럼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박사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가게 되었죠.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던 그 아침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하늘은 맑았고 저는 창가에 앉아 뉴욕의 모습이 구름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걸 보았어요. 긴장되면서도 기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직접 가본 적 없는 한국 땅을 경험하게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시는 따뜻한 가이드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의 미소와 따뜻한 인사 덕분에 멀리 떨어진 땅에서도 금방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차량에 올라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옆으로는 고궁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져 있었고 네온사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작은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방은 단순했지만 깨끗했고 아래 펼쳐진 분주한 거리가 한눈에 보였죠. 그리고 저는 매일 저녁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길가의 불빛과 사람들의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집중했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국제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사전 학생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반갑게 다가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꿈과 어려움을 나누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그들의 자부심은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죠. 저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경시대회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감도 커졌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연습했고 때때로 박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셨어요. 박사님의 격려 덕분에 중요한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국제수학 경시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학 문제를 풀며 준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저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경시대회장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찬 거대한 강당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은 여러 그룹으로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학과 배움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현수막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각 나라에서 온 여러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수줍었지만 곧바로 부모님과 박사님께서 제게 전해주신 자긍심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경시대회가 시작되자 큰 종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시험지를 펼치며 처음부터 끝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죠. 잠시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연습했던 공식들이 떠올랐어요. 차분하게 첫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문제들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집중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쉽게 풀리지 않는 한 문제가 있었어요. 종료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초조하고 긴장되는 마음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순간적인 당혹감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두근대는 심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잠시 제 머릿속에 부모님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와 이 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이유들이 떠올랐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읽어내려가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수학을 좋아하던 이유였던 비밀 코드가 풀린 느낌을 받았죠. 그 순간 저는 큰 장애물을 극복한 듯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고 저는 조용히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탄식과 안도감의 한숨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교실을 빠져나와 친구들이 모여있는 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강당은 서로 시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로 가득했고 저도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만나 시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서로 모두가 각자의 싸움을 잘 끝낸 것에 대해 격려했죠. 그때 전통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무대를 꾸미는 한국 전통 공연이 이어졌어요. 처음 보는 화려한 색채와 우아한 선율, 그리고 활기찬 리듬 속에서 저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시험으로 긴장했던 마음이 편안하게 녹아드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대회 결과의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숨죽여 차례대로 발표되는 이름들을 듣고 박수를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숨죽여 조용한 가운데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정막이 흐르더니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죠. 잠시 동안은 머리가 멍해졌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박수와 환호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1등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제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단상에 올라가 상을 건네받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좁은 한식당에서 굳은 일을 하시면서도 저에게 늘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함께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과 현지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웃으며 칭찬해 주셨죠.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저를 당당히 보여줄 거라던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장 먼저 박준 교수님을 찾아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포옹을 해주셨어요. 세드릭 해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서울에서의 경험을 전해드렸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시작이 될 기회가 찾아왔단다. 교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뜻밖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백악관에서 초대장이 왔어. 이번 교육개혁 정책 발표회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한데.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백악관에 초대된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내 경험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은 교수님께서 빌려주신 거였죠. 널 믿는다, 세드릭. 교수님은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분들이 다가오셨어요. 백악관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도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있다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세드릭 김, 널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대통령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의자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고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죠. 내 경험을 듣고 싶구나. 내가 수학을 통해 얻은 교훈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했던 작은 연구와 도전들이 이제 국가적 논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대통령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고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 우리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니? 대통령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한식당에서 자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박준 교수님과 같은 멘토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 행운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대통령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내 의견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면담이 끝날 무렵 대통령님께서는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있을 교육개혁 정책 발표회에서 내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지 않겠니?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백악관을 나서며 이제 제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저와 같은 처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대통령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있을 교육개혁 정책 발표회의 발표자로 서기로 했어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죠. 이제 제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한식당 아들에서 백악관까지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소년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모든 성공과 영광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부모님의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곳에서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렸죠. 그 후 교육개혁안이 통과되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박준 교수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이 되셨고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한 멘토가 되었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한식당 근처에서 무료 수학교실을 열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수학은 우리의 무기야.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세드릭, 이제 이런 작은 동네를 떠나도 되는데 왜 계속 여기에 있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제 진짜 방정식의 해답이에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백악관 자문위원이란 타이틀도 좋지만 저는 여전히 한식당의 수학 천재라고 불리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됐어요. 제목은 불가능한 방정식은 없다예요. 책의 수익금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금으로 기부했죠.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해요. 모든 별들이 자신만의 궤도를 그리듯 우리도 각자의 방정식을 풀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수학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이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감동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동네 앞 정겨운 이야기와 나눔이 있는 곳 감동 슈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